청취자 여러분, 아마존이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 100달러짜리 장난감 드론에 그 낚싯줄을 매달아서 날립니다. 네. 그런데 이 조잡한 장난감이 무려 400만 달러, 하나로 한 50억 원이 넘는 최첨단 주력 전차를 순식간에 불태워버린단 말이죠. 무슨 36 코미디 영화 오프닝 같지 않나요? 아,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농담이 아닙니다. 이 기괴하고도 치명적인 그 낚싯줄 기술은 당장 오늘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군대들을 철저하게 해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그 대비가 주는 충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주제를 관통하는 부분입니다. 수백 년 동안 우리는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가 물리적 폭력을 독점하고 육중한 탱크나 항공모함을 동원해 영토를 지키는 것을 안보라고 믿어왔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크고 강한 무기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장에서는 그 견고했던 패러다임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네, 오늘 날짜는 2026년 4월 8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아주 흥미로운 최신 보고서의 제목은 알고리즘 권력과 프라이빗 주권의 시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심층 분석의 미션은 단순히 막 새로 나온 신기한 무기를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네, 단순한 무기 리뷰가 아니죠. 총알과 포탄의 시대를 넘어서 데이터, 알고리즘,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거대 테크 기업들이 불과 몇 달 전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한 최근의 전 세계적인 분쟁들을 도대체 어떻게 통제하게 되었는지 그 메커니즘을 파헤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파헤쳐보죠. 대체 지금 지정학의 밑바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보고서가 선언하는 건 테크노 지정학이라는 새로운 룰의 지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가 대규모 병력이나 산업시대의 막대한 공장 생산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쏟아지는 무한한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처리하고 분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더 거대한 맥락은요. 국가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이었던 외교와 국방의 통제권이 하이테크 사기업들의 서버실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권한이 사기업으로 넘어간다? 네, 기술은 더 이상 군대를 돕는 보조 장비가 아니에요. 기술 그 자체가 국가의 전략적 주권을 결정하는 인프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외교와 안보의 주도권이 선출된 정부가 아니라 실리콘밸리로 넘어갔다니 이거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야기네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시적인 테크노 지정학을 이해하기 전에 일단 진흙탕 속 전장의 최전선에서 병사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기괴한 기술적 진화부터 살펴보고 싶거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네, 좋습니다. 앞서 제가 낚싯줄을 매단 드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상식적으로 드론 부대들이 전자전이나 전파방해 기술, 그러니까 재밍을 고도화해서 서로의 무선 연결을 끊어버리는 게 정상적인 교전 수순 아닌가요? 양측 모두 전파방해 기술을 극한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입니다. 하늘에 보이지 않는 전파의 벽을 쳐서 무선 신호를 전부 튕겨내니까 아예 무선 통신을 포기하고 물리적인 선을 드론에 연결해버린 거죠. 아, 무선이 안 되면 유선으로 가자. 맞습니다. 그게 바로 보고서에 등장하는 광섬유 케이블 드론입니다. 잠깐만요. 드론을 조종기랑 선으로 직접 연결해서 날린다고요? 아니 막 나무에 줄이 걸리거나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메커니즘이 진짜 흥미롭습니다. 조종자가 선을 풀어주는 게 아니고요. 드론 후방에 달린 특수 스풀에서 낚싯줄보다 얇고 미세한 광섬유 케이블이 풀려나가며 비행합니다. 와, 드론에서 선이 풀려나오는 거군요. 네, 드론이 날아간 궤적, 허공에 얇은 유리실이 흩뿌려지는 셈이죠. 이렇게 조종자와 드론이 빛의 통로로 직접 연결되어 버리니 지상에서 아무리 강력한 전자전 장비로 백색 소음을 뿜어대며 전파 교란을 시도해도 완벽하게 면역이 됩니다. 선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전파 교란이 아예 의미가 없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무선 전송 시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화질 열화, 낮 지연 시간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압축되지 않은 4K급 고해상도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날아가는 겁니다. 아, 화면이 지지직거리거나 끊기지 않으니까 그 적전차에 해치가 열려있는 아주 작은 틈새 같은 약점을 바늘구멍 통과하듯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기술의 발전 주기를 보면 군수산업의 상식이 파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에 우크라이나가 쿠로스크를 침공했을 때 러시아가 이 광섬유 드론을 대규모로 투입해서 우크라이나의 장갑차들을 무력화시켰죠.
네, 그때 피해가 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우크라이나의 유명한 부대인 마자르의 세 부대가 추락한 러시아 드론을 수거해서 즉각 역설계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주 만에 사거리를 40km 이상으로 늘린 개량형 광섬유 드론을 실전에 투입했죠. 와, 40km요? 선을 40km나 풀면서 날아가는 드론이라니 이건 명백히 미친 짓 같으면서도 너무나 혁신적이네요. 전쟁이 만들어낸 기형적인 혁신이죠. 보고서 보니까 이 전장에서는 쇳물을 쏟아내듯 테르미트 연소제를 비오듯 뿌려대는 드래곤 드론이나 광케이블이 모종의 이유로 끊어지면 그 즉시 내장된 AI가 무선 조종으로 채널을 전환하는 이중 채널 FPV 드론까지 쉴 새 없이 등장하더군요. 진짜 전장 전체가 거대하고 잔혹한 실리콘밸리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터처럼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전장이 벤처 R&D 센터화 되었다는 표현이 아주 정확합니다. 하지만 광섬유 드론 같은 하드웨어 혁신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이에요. 현상일 뿐이다. 그럼 진짜 핵심은 따로 있나요? 네, 진짜 치명적인 무기는 이 수만 대의 센서와 기기에서 초당 쏟아지는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에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아니라 데이터 융합 능력이 승패를 가르는 단계로 진입한 거죠. 여기서 제가 이해한 비유를 하나 들어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투기나 미사일을 하나 새로 설계하고 배치하는데 막 수년에서 십수년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엄청 오래 걸렸죠. 그런데 지금은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자는 동안 업데이트하듯이 전장에서 얻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며칠 만에 무기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싹 다 갈아엎는다는 건가요? 보고서가 규정하는 소프트웨어 정의 전쟁의 핵심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델타 시스템이나 팔란티어 같은 데이터 분석 도구를 보십시오. 상업용 위성이 찍은 사진, 최전선 드론의 실시간 영상 데이터, 심지어 지나가던 민간인이 텔레그램에 올린 적군 탱크의 좌표까지. 그냥 모든 정보가 다 모이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모든 정형화되지 않은 파편화된 데이터들이 클라우드에 쏟아져 들어갑니다. AI는 이걸 실시간으로 융합해서 지휘관의 태블릿에 적의 위치를 확률적으로 계산해 띄워줍니다. 기존 나토의 관료주의적인 조달 시스템으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소프트웨어적 민첩성이죠.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우크라이나의 진흙탕 속에서 검증된 이 데이터 융합과 AI 타격 시스템이 불과 몇 달 전 국가급 전면전에 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돼 스케일업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 부분이 아주 충격적이었죠. 올 초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2026년 초 미국과 이란 전쟁 말입니다. 네, 2026년 2월 28일에 개시된 작전이죠. 미군 작전명 에픽 퓨리, 이스라엘 측 명칭 로어링 라이온. 이 작전은 이 소프트웨어 정의 전쟁이 강대국 간의 거대한 스케일로 적용되었을 때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첫 번째 사례 연구입니다. 저는 보고서에서 그 작전 수치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미군의 B-2 스텔스 폭격기들과 이스라엘 전투기 편대가 이란 전역을 공습했는데 무려 15,000개의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네, 15,000개? 아니 15,000개요. 이게 사람이 회의실에 앉아서 일일이 지도에 핀을 꽂아가며 타겟을 정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AI 표적 추천 시스템이 개입했다는 건데 대체 어떻게 단 3주 만에 이란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90%나 날려버릴 수 있었던 겁니까? 여기서 AI의 역할은 단순히 위성사진에서 미사일 모양을 찾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인지 능력을 초월한 예측 군수 모델을 적용한 거예요. 예측 군수 모델이요? 네. 알고리즘은 지하기지에 숨겨진 미사일을 직접 찾는 대신에 미사일 부품을 싣고 가는 트럭의 이동 패턴, 로켓 연료 시설의 전력 사용량 변화, 심지어 특정 핵심 엔지니어들의 출퇴근 동선까지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교차 분석했습니다. 와, 사람 동선까지 전부 다요? 그렇습니다. 그 결과 미사일이 발사대에 오르기도 전, 아니 부품이 조립되기도 전에 가장 취약한 병목 지점을 찾아내 표적으로 추천한 겁니다. 그러니까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게 아니라 적의 무기 생산과 보급이라는 그 혈관 자체를 AI가 스캔해서 미리 끊어버렸다는 거군요. 완벽한 설명입니다. 결과적으로 700발이 넘는 이란 미사일이 허공을 날아보지도 못하고 지상에서 증발해버렸죠. 그런데요, 물리적인 폭격 수치도 압도적이지만 제가 보고서를 읽으면서 정말로 소름 끼쳤던 대목은 폭탄이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벌어진 이른바 비운동적 타격이었습니다. 우력 충돌의 본질이 바뀌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죠. 폭탄으로 시설을 부수는 물리적 타격과 동시에 연합군은 이란 정부의 뇌와 신경망을 타격했습니다. 아, 이란 정부가 국민들을 감시하고
인터넷을 검열할 때 쓰는 사파르다라즈라는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거길 통째로 날려버린 게 그 타격의 핵심인가요? 그렇습니다. 연합군의 사이버 부대는 이란의 인터넷 검열 인프라에 침투해 사파르다즈를 무력화시키고 대규모 정보 블랙아웃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히 와이파이를 끄는 게 아니에요. 정부 수뇌부가 지역 사령관들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내부 지지 세력에게 프로파간다를 방송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차단해버린 겁니다. 눈과 귀와 입을 다 막아버린 거네요. 네, 군사적 자산이 파괴되는 와중에 국가 통제력까지 완전히 마비되면서 이란 수뇌부의 전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근본적으로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왔죠. 그 보이지 않는 전쟁과 정보 통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아주 교과서적인, 아니 거의 첩보 영화 스크립트 같은 작전이 하나 더 있었죠. 올 초인 2026년 1월 3일에 벌어진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 작전명 앱솔루트 리졸브. 폭격기로 수도를 쑥대밭으로 만들지 않고도 타국의 국가원수를 핀셋으로 집어내듯 납치에 가까운 체포를 해냈단 말이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은요, 델타포스의 뛰어난 전술 이전에 이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근본적인 힘이 다름 아닌 방대한 생활 패턴 데이터 분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생활 패턴이요? 네, CIA나 NSA, NGA 같은 미 정보기관들은 마두로 대통령을 둘러싼 끝없는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축적했습니다. 그 데이터 수집 내역을 보니까 거의 스토킹 수준을 넘어섰더라고요. 대통령의 공식 일정이나 차량 이동 경로는 당연하고 거주지의 배관 구조, 식사 시간, 심지어 반려동무의 산책 패턴이나 배변 시간까지 데이터베이스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개 산책 시간이 특수작전에 대체 왜 필요한 겁니까?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상이 보안의 가장 큰 취약점이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이 움직인다는 건 내부 경호 인력의 동선이 분산된다는 의미고요. 특정 문의 잠금 장치가 열려 있다는 확률적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아, 개가 나가려면 문이 열려야 하니까요. 그쵸? 정보기관들은 이 무수한 비정형 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마두로의 경호 시스템이 가장 취약해지는 통계적인 찰나의 순간을 찾아냈습니다. 이 데이터는 델타포스와 FBI 인질구조팀의 전술 디스플레이에 실시간으로 연동되었고요. 와, 거기에 작전 실행 당일 밤의 그 압도적인 전자기파 통제 작전은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군요. 물리적 진입을 위한 보이지 않는 터널을 뚫어낸 과정이었죠. 미 해군의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들이 카라카스 상공에서 베네수엘라 방공망의 특정 주파수 대역을 백색 소음으로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레이더를 바보로 만든 거군요. 네, 레이더 스크린을 먹통으로 만들어서 미군 헬기가 진입할 수 있는 완벽한 투명 복도를 생성한 겁니다. 동시에 미 사이버 사령부가 카라카스 시내의 전력망 제어 시스템을 해킹해 작전 지역 전체를 암흑으로 몰아넣는 블랙아웃을 일으켰습니다. 레이더는 노이즈로 덮기로 도시는 물리적으로 암흑천지가 되었는데 델타포스 대원들만 나이트 비전과 실시간 데이터망을 통해서 혼이 다 보고 있었던 거네요. 마두로 입장에서는 자기가 체포되는 순간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인지도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가장 크게 충격을 받고 또 약간의 어떤 반발심이 생겼던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의문이 드셨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감탄하면서 이야기한 이 모든 기술적 성취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클라우드 분석망, 이란 타겟 15,000개를 스캔한 AI 모델, 마두로 작전에서 쓰인 저궤도 위성 통신망. 이거 미 국방부나 정부가 직접 연구해서 소유한 게 아니잖아요. 알고리즘도 위성도 다 실리콘밸리의 거대 테크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이죠. 만약에 이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의 CEO가 갑자기 정치적인 이유로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 내일부터 국방부에 데이터 제공 끊습니다 하고 스위치를 내려버리면 천하의 미군이라도 그냥 귀머거리, 장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정학의 본질을 찌르는 매우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야말로 이 보고서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비판적인 개념인 권위주의 스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권위주의 스택. 네, 하이테크 기업들은 더 이상 전투기 부품이나 납품하는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국가 안보와 외교의 심장부에 직접 개입하는 권력체계 그 자체로 부상했습니다. 권위주의 스택이요? 보고서에서 이 단어를 꽤 섬뜩하게 쓰던데 개인정보, 금융, 국방, 통신, 에너지 이 국가의 근간이 되는 5대 인프라를 소수의 테크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 스택의 실체를 하나씩 뜯어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어요. 팔란티어를 예로 들어볼까요? 그들은 군대의 전장 관리 시스템뿐만 아니라 정부의 예산 집행 모델, 이민자 통제망까지 장악하며
사실상 국가 행정 전반의 베이스 운영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OS가 사기업 제품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스페이스X의 스타실드는 어떤가요? 저 궤도 위성통신망을 독점하면서 미군과 나토의 최전방통신 전체가 일론 머스크라는 단 한 명의 민간인 CEO가 소유한 인프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인기 통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엔듀릴의 레티스 시스템은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이기종 무인 체계, 그 수많은 드론들을 단일 플랫폼으로 묶어서 통제하는 권한을 주고 있더군요. 심지어 2025년 초에는 이런 테크 기업들이 대놓고 테크 컨소시엄을 결성해서 전통적인 방산 생태계를 확 뒤흔들었죠.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같은 기존 방산 공룡들의 느리고 육중한 하드웨어 중심 관료주의를 완전히 대체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엔듀릴, 팔란티어, 스페이스X 등이 결성한 이 컨소시엄은 자신들의 압도적인 자본과 AI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무기로 미국 행정부의 국방 조달 정책을 밑바닥부터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돈과 기술력으로 밀어붙이는 거군요. 네. 중요한 건 이제 이 기업들이 특정 국가의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마느냐가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가장 파괴적인 외교적 협상 카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기업의 CEO가 실질적인 글로벌 안보 보증인 역할을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실리콘밸리가 권력을 장악한 현재 상황도 골치 아픈데 이들이 끌고 가려는 미래의 궤적을 보면 솔직히 더 아찔합니다. 당장 2026년 이후의 전장을 예측하는 대목에서 자율 에이전트 AI라는 개념이 등장하더군요. 이게 우리가 흔히 쓰면서 대화하는 그 챗GPT 같은 생성형 AI와는 완전히 궤가 다른 기술인 거죠. 생성형 AI가 인간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데이터를 요약해주는 수동적인 조력자라면 자율 AI 에이전트는 인간의 개입이나 승인 단계, 즉 휴먼 인 더 루프로 완전히 건너뛰는 능동적 행위자입니다. 인간이 아예 개입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군사 교리에서는 상황을 인지하고 결심에 타격하는 과정을 우달 루프라고 부르는데 에이전트 AI는 이 과정을 인간의 인지 속도를 벗어난 밀리초 단위로 압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에서 스스로 적의 방화벽 취약점을 찾아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해킹을 실행하거나 전장에 풀려있는 수천 대의 군집 드론에게 저쪽 좌표가 의심스러우니 가서 타격해 라고 AI가 알아서 지휘하고 방아쇠를 당긴다는 거잖아요. 만약 이 알고리즘이 아주 미세한 데이터 오류로 민간인 구역을 적진으로 오판하거나 의도치 않게 주변국을 타격해서 걷잡을 수 없는 확전을 일으키면 도대체 어떡합니까? 네, 그게 바로 완벽한 안보적, 윤리적 딜레마죠. 그래서 지금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테크 민족주의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테크 민족주의요? 언제 통제권을 회수해갈지 모르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자국만의 독자적인 주권 AI를 구축하려는 시도입니다. 군사 데이터를 자국 내 폐쇄형 클라우드에만 보관하겠다는 거죠. 스스로 만들어서 쓰겠다? 네, 하지만 팔란티어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이미 쌓아올린 압도적인 플랫폼 생태계의 해자를 넘어서는 건 그 천문학적인 비용 문제 때문에 번번이 산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 해자를 결정짓는 미래 국방력의 새로운 척도 이야기가 저는 이 보고서의 백미였습니다. 과거 냉전 시대에는 우리 창고에 155mm 포탄이 몇십만 발 비축되어 있다. 이런 게 국방력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렇죠. 비축량이 중요했죠. 그런데 이제 국가 안보의 척도가 완전히 다른 두 가지로 대체되었다고요? 바로 컴퓨팅 파워와 에너지입니다. 컴퓨팅 파워와 에너지? 에이전트 AI를 훈련시키고 전장의 수백만 개의 노드를 실시간으로 제어하려면 초거대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서버들을 가동하는 데는 한 국가의 전력망 전체를 위협할 수준의 막대한 전기가 소모되죠.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최근 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을 위해 소형 모듈 원전, 즉 SMR 사업에까지 직접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포탄과 총알을 얼마나 많이 찍어낼 수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가장 강력한 GPU 인프라를 가동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느냐가 생존을 결정짓는 시대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이 청취자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속하는 클라우드 서버, 우리가 사용하는 저궤도 통신망, 그리고 우리 세금으로 지켜져야 할 국가 안보의 척추가 모두 동일한 테크 기업들의 사유재산 위에 올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개인 데이터와 국가의 극비 군사 정보가 같은 알고리즘 통제권 아래 묶여 있다는 섬뜩한 현실이죠.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전통적인 영토적 권력을 알고리즘 권력에 압도하는 새로운 시대의 입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영토보다 데이터가 중요하다? 네, 영토를 얼마나 많이 점령하느냐보다 데이터의 비대칭적 우위를 점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이미 실리콘베이는 기술 납품업자에서 벗어나 글로벌 외교와 전쟁의 룰을 세팅하는 거대한 통치체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옆엔 이 기술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넘어서 이 거대한 사유화된 주권의 폭주를 민주적 가치 안에서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라는 가장 난해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심층 분석 시간을 마무리하며 보고서의 논의를 한 단계 더 밀어붙이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선거를 통해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끔찍한 외교적 실수를 저지르거나 군사적 오판을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다음 선거에서 투표장으로 가 그를 심판하고 권력에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전 세계의 국방통신망을 장악하고 있고 빛의 속도로 적을 타격하는 자율살상 AI의 통제권을 쥔 선출되지 않은 거대 테크 기업의 CEO가 어느 날 당신의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독단적 판단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아니 국가는 도대체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묻고 어떤 방법으로 그 통제불능의 알고리즘 권력자를 해고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국가의 권력이 실리콘밸리의 데이터 센터로 이양된 사유화된 주권의 시대. 과연 우리가 믿고 있던 진짜 민주주의는 지금 어디를 향해 표류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스스로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